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예산이 30%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고사 위기에 놓인 원전 부품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총 부채 상환 비율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금액 1억 원이 넘는 모든 차주의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소득이 적은 대출자가 한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집중 타깃이 됐던 증권주의 주가가 최근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과 아직 불안하다는 회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반도체 고부가 패키지 기판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애플의 차세대 CPU M2 프로세서에도 공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첫 번째 순서는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오늘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무난하게 끝이 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휴일을 앞두고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이 1조 원을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난 3월 24일 이후에 거의 2달 만에 그리고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와 우리금융지주, 후성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고배당주와 어떤 실적 개선주들은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또 1,230원대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 또한 매수 어떤 심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원이나 순매수를 했군요. 외국인들이 위험선으로 돌아섰다는 게 반갑긴 한데 물가가 지금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잡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유가도 꽤 올랐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말 그대로 기름값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고요. 이번 합의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 러시아산 원유의 3분의 2가 막히게 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연말까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 원유의 90%가 줄어들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러시아와 계속 공조를 하면서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EU 국가들이 막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다른 데 가서 사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살 곳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북해산 브렌트유가 1.9%가 올랐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마찬가지로 1.91%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말까지 유가가 계속 오른다고 한다면 우리 수출 기업들 부담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비싸지면 당연히 수지가 맞지 않겠죠. 당장 내일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이미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적자가 48억 달러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무역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역 수지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로 집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 행진이 이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가능하고요. 또 당연히 이 원자재의 의존율이 높은 어떤 석유 화학 업종이나 아니면 조선, 철강, 섬유 이런 업종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은 이 원유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오르면 이른바 지금 우리가 정점이 지났다고 평가하는 어떤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이 원유는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다시 3, 4월에 어떤 불확실성으로 접어들고 또 그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을 해놓으셔야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오늘 배 기자가 들고 온 특징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하루 종일 거의 다 올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하나솔루션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의 태양광 계열사인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자료는 마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밋밋해 보이실 수 있는데 장중 한때는 거의 4, 5%까지 올랐던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 주가들이 랠리를 보이고 있는 점은 EU 집행위원회가 18일에 이 리파워 EU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2025년에는
320기가와트, 현재의 2배를 태양광으로 발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고요. 예. 8년 뒤인 2030년엔 600기가와트, 다시 거기에 2배의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주가도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장은 내일 지방선거로 쉬는데 경제는 그래도 계속 돌아가죠. 내일 우리 주목할 만한 일정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됩니다. 수치 확인하셔야겠고요. 6월 1일이 각종 좀 기준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 단계적인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날이자 또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상하이의 봉쇄가 해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서 살펴보셔야겠고요. 미국의 5월 제조업 PMI도 발표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다음 날인 6월 2일 우리 장이 시작하는 날인데 이날 가장 중요한 일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된 점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이 원유 생산의 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이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념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증시 프리즘 두 번째 주제는 올 들어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주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김종학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에서 당연히 가능할 법한 일이긴 한데 증권주에 공매도가 많이 몰렸나 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타깃이 된 게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의 흐름은 하루의 거래량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빠지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 밑으로 하락하면서 대표적인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증권사가 이렇게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질 만큼 매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증권사마다 살펴보면 공매도 잔고와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작년 말과 비교하면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통상적으로 공매도라는 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텐데 업계 최대 실적을 썼던 메리트증권 같은 경우에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4월까지 상승세를 이어온 증권사가 메리트증권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상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공매도가 늘기 시작해서 이달 2일에 이제 메리트증권이 공시를 했었던 자료를 보면 분기에 2,800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이었었고 이후에 주가도 하락하고 공매도도 늘면서 이달 16일에는 전체 공매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까지 2주간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주가도 이달 들어 최저치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였었고요.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와 거래 규모는 단기간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꾸준히 누적이 돼 왔습니다. 작년 말에 140만 주 안팎이었던 거래 규모가 2월 들어서는 520만 주까지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주식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공매도의 표적이 됐을까요? 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메리츠증권은 외국계 증권사 출신인 최임은 대표가 최장수 CEO로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입니다. 자기 자본은 5조 원 규모로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작지만 주식이나 채권 운용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자율성을 주면서 또 적극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있고 또 10년 이상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특화를 하면서 다른 증권사들을 실적으로 압도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채권금리 상승에도 대형 증권사들이 일부 천억대 손실을 입기도 했었지만 메리츠증권은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면서 투자은행 부문에서 실적을 방어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라는 게 업계 평가고요. 더구나 지난해 초에는 3,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으로 이 주주 환원까지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최고 55%가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증권사들의 실적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기간에 이 메리츠증권만 유독 주가와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보면 다른 증권사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0.4에서 0.5배 정도인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메리츠 증권은 0.7배 수준. 물론 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면도 또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업황 부진에도 상당히 선방을 한 회사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그럼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채무보증 수수료나 또 이제 대출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와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의 어떤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다른 증권사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국내 최대 증권사들 가운데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34% 줄어든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메리츠증권과 함께 공매도 순위 5위에 들기도 했었고 예. 키움증권도 공매도 순위 50위 안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을 지금 보자면은 지난해 초 주당 15만 원 선으로 시총 4조 원을 넘기도 했었던 이 회사가 개인 투자 자금 이탈에다가 공매도 등의 영향으로 고점 대비 40% 정도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역시 공매도 물량이 작년 말에 한 600만 주 정도 되는 것이 이제 780만 주까지 늘어난 상태이고요. 주식시장 하락이 깊어진 2월부터 나머지 증권사들을 상대로 역시 공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주들이 최근 한 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올랐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가 2,600선을 바닥으로 하면서 조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증권주가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좋아서라고 연결짓기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희망적인 부분은 실적 둔화를 당장은 피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빠진 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SK증권의 전망을 보자면 올해 예상되는 증권사의 PER이 4배 수준, PBR은 0.5배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 또 전체 상장 기업 가운데 통신과 또 은행 그 다음으로 배당이 높은 곳이 이제 증권사라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할 여력도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이고요. 다만 분기 실적이 크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바닥을 지금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올해 내내 이 주식거래 수수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NH투자증권의 이 설명을 보자면 하반기에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5조에서 20조 원 정도가 될 테고 또 이제 작년에 절반 정도 거래량으로 어떻게 수수료 수익을 만회하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또 전통적인 채권 발행이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1분기 정도의 실적 악화는 아니겠지만 업황 회복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 기회를 찾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증권주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3단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단계가 되면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모든 대출자의 한도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DSR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로 제한됐습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차주로 DSR이 확대됐고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는 차주도 DSR 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DSR 강화로 실수요자들마저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8억 원짜리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만 적용받으면 6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로 연간 상환액이 2천만 원까지로 제한되면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DSR이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청년층에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DSR 3단계가 7월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1억 이상 빌리는 차주한테는 DSR 40%가 적용이 이제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LTV를 아무리 완화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에 따라 대출받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월 상환액 부담을 낮춘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엔 상환액 부담이 늘어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이번 DSR 규제는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대출자의 한도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강화되는 DSR 규제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출받는 방법,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대출 한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취재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은 정리하자입니다. DSR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통장은요, 내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이 나의 전체 대출 한도를 대출액으로 잡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억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서 5천만 원만 사용한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이 DSR을 계산을 할 때는 내가 2억 원 전체를 대출받아 쓴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아예 안 써도 한도는 적용이 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한도를 그냥 남겨둔다는 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요인이다 이거네요. 네, 그렇죠. 이 때문에 내가 조만간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이 마이너스 통장 전체 한도의 한 50%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한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자체를 아예 정리를 해서 DSR 한도를 미리 여유 있게 가져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낮출 때 아예 새로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대출 감액 약정서 같은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이 기존 대출에서 한도만 낮추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팁은 뭘까요? 네, 두 번째는요.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신고로 소득을 합산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보자입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세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혼인신고를 이렇게 늦추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DSR을 산정을 할 때 이 나의 연간 소득에다가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네. 이 때문에 연소득이 낮아서 대출 한도가 적게 잡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요. 네. 또 소득을 합치게 될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갖고 있는 부채까지도 또 합산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은 더 있는데 차주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따로따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혼인신고를 하고 한꺼번에 대출을 받는 게 더 한도가 늘어나는 모양이죠? 보통 한 몇 천만 원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 원이면 상당한 수준인데 네. 요즘 뭐 혼인신고를 가급적 안 하고 결혼하는 게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이 한도가 늘어난다. 뭐 사회에 좀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이 정책 모기지 상품을 활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신용대출 등 이 기타 대출로 인해서 DSR이 이미 꽉 차 있는 분들이 좀 활용해 볼 만한 방법인데요. 정책 모기지 상품들 중에서 특히 이 보금자리론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DSR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이 LTV와 DTI로 한도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DSR이 이제 나의 연소득 대비 이 나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한다면 DTI는 이제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이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나머지 대출의 원금은 빠지고 네. 이자, 이 상환액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표에서도 나왔지만 네. LTV는 뭐 70%, DTI는 60%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DSR만 안 본다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겠네요. 네,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정책 상품이다 보니까 뭐 연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가액이 또 얼마 안으로 들어와야 네. 되고 등등의 갖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 예. 보금자리론이 아마 한도가 그 주택이 얼마 이하만 받을 수 있다고. 주택학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원 6억 이하 이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소득 조건도 있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거의 활용할 수 없는 대출이긴 하네요. 네, 아파트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렇게 정책 모기지론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이 반대로 또 혼인 신고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예. 때문에 지금 제시해 드리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한 건지는 좀 각자 다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예, 따져볼 게 많습니다. 네. 마지막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40년 만기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하자입니다. 이 40년 만기 주담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하나둘씩 출시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모두 취급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서울 KB시세 9억 원 아파트 기준 금리 4% 그리고 LTV, DSR 각각 40% 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지금 분홍색 빨간색으로 약간 표시를 해놨는데 연봉 5천만 원까지는요. 30년 만기보다는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게 최대 이제 한도가 약 4천만 원 가량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맨 마지막 줄을 좀 보시면 연봉 6천을 넘어서서부터는 이제 LTV 40%이 한도에 막혀서 모두 3억 6천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30년 만기든 40년 만기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분석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은 차주들 같은 경우도 40년 만기로 갈아타는 게 더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 주담대를 받아놓으셨던 분들이 40년 만기 상품으로 갈아탄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출을 아예 새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금리도 당연히 이전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예. 실제로 또 계산을 해봤는데 기존 대출 금리랑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새로 적용될 이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만기 연장의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네. 그 내 대출 금리만 이제 올라갈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3% 만기 30년짜리 주담대를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뭐 주담대가 한 4% 적용되니까 금리 4% 만기 40년짜리로 갈아탈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껏해야 한 1,200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만 놓고 봤을 때 최근 1년 사이에 주담대 변동 금리가 약 1%포인트 올랐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대출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제목과 해시태그로 정리해보죠. 네, 유튜브 제목은요. DSR 3단계 대출 절벽 한도 이렇게 높여보세요로 했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는 대출도 실력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로 잡아봤습니다. 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앤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초미세 공정 경쟁이 심화되면서 회로 기판에도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이 기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우리가 아는 반도체와 기판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퍼라는 반도체의 원재료로 쓰고 있는 거고요. 예. 오른쪽이 사실 반도체 회로기판인데 사실은 이거를 뭐 기사 요즘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웨이퍼를 통칭해서 뭐 바이든이 반도체 회로기판에 서명을 했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좀 설명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웨이퍼는 이제 사실 모래를 원료로 하는 실리콘을 소재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샌드위치처럼 마치 반도체 소자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반도체 이제 회로기판은 그 반도체를 더 밑에 단에서 판으로 깔아줘서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PC에 조립을 할 때 네. 허앵커 혹시 그 PC 한번 열어봐서 조립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하면 이제 조립해 본 적은 녹색 없습니다. 기판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심텍 그리고 대덕정다 등이 이 반도체 회로 기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좀 초미세 공정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요. 이 반도체를 직접 기판에 실장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작아지고 좀 더 예민해졌기 때문이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기판을 같이 패키지와 함께 붙여서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기판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인 기판에 붙이게 되는데 예. 이 중간을 패키지 기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반도체 공급난과 함께 이 패키지 기판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좀 부족해서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이제 PC나 서버, FC BGA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규모거든요. 예.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삼성전기가 유일합니다. 예, 지금 뭐 그래서인지 사실 삼성전기가 최근에 몇몇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본인들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려는 선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기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단순 기판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기판들, 예, 이런 예. 단순 기판을 좀 정리하고 또 최근에는 한화솔루션의 이제 통신 모듈 사업도 약간 600억 원 정도의 맞습니다. 와이파이 모듈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컴포넌트 사업이라고 해서 MLCC, 뭐 반도체 업계의 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런 거랑 이제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단순화시킨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 기판, 그 고부가 가치 기판 사업은 좀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서요. 최근 이제 부산 사업장에 3천억 원 규모의 어떤 투자를 단행을 했고, 또 베트남 사업장에 1조 3천억 원을 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총 한 1조 6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적도 따라오고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 지난 1분기 이제 삼성전기의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문의 매출을 보면 5,196억 원을 기록해서 직전에 비해서 약 44%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주목할 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패키지 기판 부분이 원래 같은 기간에 16%에서 20%로 확대가 돼서 점점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수요가 이렇게 급증한다는 얘기는 경쟁도 심화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국내에서 이제 패키지 기판에서는 삼성전기가 굉장히 대표 업체로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네. 글로벌 전체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점유율에서처럼 약 3위에서 4위 정도, 저건 이제 분기마다 조금씩 순위가 바뀌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인데 사실 공급이 부족할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서버나 또 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FC BGA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초미세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인텔도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선해서 이 기술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첨단 패키지 기판에 대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물량 확보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패키지 기판 시장은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들려오는 게 일단 삼성전기가 애플 M2 프로세서 주요 공급처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술력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반도체를 제조하고 뭐 설계하는 기업들이 좀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은 애플도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이 맥북의 M1 칩처럼 2개 이상의 칩, 그러니까 뭐 CPU랑 GPU, 뭐 뉴럴 엔진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칩으로 만든 게 SoC라고 하는데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합니다. 예. 업체들이 이제 초미세 공정 기술력 발전 한계를 좀 후공정으로 극복하고 있는 건데 SoC 자체도 점점 이게 뭘 많이 넣다 보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져서 거기에 따르는 기판도 좀 작다 보니 이 기술력의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에 여러 반도체 칩을 연결하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묶어주는 기판 기술도 그만큼 필요해졌죠. 삼성전기가 이 기술을 SOS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직접 이 이름을 이제 장명을 했는데 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야라고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좀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애플의 M1 칩 공급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M2 칩에도 공급을 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패키지 기판 시장 이렇게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는 분야인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만 사업을 하고 있다면 후발주자도 당연히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기 외에도 이제 LG 이노텍도 원래 이제 기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FCBGA는 삼성전기가 독식하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유망한 만큼 다른 후발주자죠. LG 이노텍도 최근에 약 4천억 원이 조금 넘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금액은 이제 아무래도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아직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만 나오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LG 이노텍 생산 라인이 있는 구미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LG 이노텍은 이제 또 다른 패키지 기판인 보통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좀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는 RFSIP라는 또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LG 이노텍이 시장 경쟁력에서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기 영역까지 가져간다면 이 반도체 회로 기판에서도 삼성과 LG의 맞대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올 수 있을 거라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의 이슈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돈을 들여서 새 건물을 지었는데 정작 사무실이 휑하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새 근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과 또 이제 내부 반응에 대해서 이번 사안은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가 신사옥을 지었다면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제2사옥인 1784를 오픈했는데요. 총 건축 비용은 약 4,900억 원으로 첫 사옥을 지을 때에 비해 3배 가까운 자원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인 만큼 네이버는 이 제2사옥을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건물 전체에 로봇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로봇들이 업무를 돕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인프라에 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도 오는 7월에 이 새로운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는데요. 카카오는 판교 알파돔 6-1블록에 신축 중인 이 복합시설을 통째로 10년 동안 빌렸습니다. 임대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면적이 5만 평에 달하는 만큼 이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임대한 이유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이런 계열사들도 함께 불러들이면서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사옥을 지어놨는데 재택근무는 왜 강화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네이버가 왜 어떤 근무를 하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네. 네이버는 원격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은 원격 근무를 하고 또 이 출근을 원하는 직원들은 출근하는 이 커넥티드 워크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 4,7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55%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이전부터 직원들이 자신의 근무 시간을 알아서 조절하는 이런 근무제를 사용해 왔었거든요. 예. 이제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카카오는 오는 7월부터 이 메타버스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해서 제페토 이런 3D 아바타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업무 툴에다가 이 음성 채팅을 도입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카카오의 메타버스 근무제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이 본사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이런 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새로운 근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 다만 이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핵심 근무 시간이라고도 하죠. 이 코어 타임 제도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특정 시간에는 꼭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카카오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를 이 코어 타임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카카오 내부에서는 처음 근무 제도 논의가 나올 때 네이버처럼 전면 자율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내부 직원들은. 그런데 갑자기 이 코어 타임 제도가 얘기가 나오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내부 관계자는 뭐 음성 메신저를 항상 켜놓는 것도 부담인데 이 코어 타임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말 자율적으로 근무 계획을 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농담반 진담반으로 뭐 네이버에 남는 자리 없냐 이런 불만들도 좀 오간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뭐 음성 채팅은 켜두지만 사실상 음소거가 기본이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새어 들어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은 베타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새로운 근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이렇게까지 하면서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먼저 뭐 기업들이 원격 근무에 대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도 2년하고도 꽤 절반이 됐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원격 근무를 해왔는데 그 동안에도 충분히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굳이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의구심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뭐 남궁 카카오 대표는 지난 2년간 경험해본 결과 물리적 공간보다는 연결이 더 중요한 가치다 뭐 이렇게 말했고요. 또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언제 어디서 일하는 것보다 신뢰 기반의 자율적 문화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들어봤지만 이런 이유는 좀 표면적인 이유 같고요.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뭐 IT 업계에서 개발자 인력 영입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다 뭐 이런 소식들은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을 구인난이라고 겁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수한 인력들을 모셔가기 위해서는 사실 몸값 경쟁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이제 몸값 경쟁을 떠나서 이제 이 워라밸 경쟁까지 확산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을 고려할 때 연봉에 이어서 워라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예. 이 정도로 워라밸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IT 업계에서는 엔데믹에 돌입하면서 원격 근무를 줄이고 다시 출근하는 뭐 이런 근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이런 게임 업계에서는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새로운 근무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면 지금까지 네이버, 카카오가 문화를 주도해온 만큼 다른 업계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소형 모듈 원자로인 ISMR 사업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가뭄의 단비를 기대했던 원전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내 독자 모델이자 차세대 원전 기술인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 2일 발표됩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종 제시할 예산은 3천억 원대 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안인 5,832억 원에서 무려 2천억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평가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이 넘는 SMR이 개발되는 상황에 국내 독자 모델인 ISMR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지도 담보할 수 없어 무리한 투자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복원전 정책에 기대감을 키운 원전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기존 예산 가운데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소부장 지원 금액은 약 350억 원으로 크진 않지만 그동안 수주 물량이 끊기면서 버틸 체력마저 고갈된 소부장 업체들에겐 가뭄의 단비마저 사라지는 셈입니다. 원전이 공업 기술이거든. 아무나 못 하거든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발주가 안 나오니까 지금 멈칫거리고 있지. 찌개 팔아갖고 월급 준다 아닙니까? 업계는 연간 최소 12기 정도의 SMR 수주를 받아야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일감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같은 물량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라도 투입해 원전 부품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이후 ISMR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원전 생태계가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거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새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살릴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도록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SMR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SMR 노형을 개발해 미래 원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새 정부의 복원전 구상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정부가 수입산 돼지고기에 관세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언제쯤 저렴한 삼겹살을 먹어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20% 내린 고기를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인데 하지만 실제 체감할 만한 변화로 다가올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정육 코너입니다.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은 600g당 13,080원. 정부가 최대 25%인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20% 정도 내려갈 거라고 했지만 아직은 그대로입니다. 항상 세일하는 거 사요. 정가를 사자면 조금 부담이 돼요. 기대돼요. 시민들이 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끔 그럴 만한 정도면 값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바로 내릴 걸로 기대하는 소비자들과 달리 대형마트의 셈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인 6월에 맞춰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지만 언제 인하할지 시점부터 고민입니다. 최대 6개월치 재고분을 관세를 물고 들여온 곳도 있고 새로 수입해 들여오는데도 최소 한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 이익률이 훼손되거나 심할 경우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거는 예전에 25%에 대한 관세를 주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원가 자체에 대한 게 반영이 아직 안 되고. 관세가 인하된다 해도 돼지고기 가격 인하 여력이 정부가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업계로선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FTA 체결을 통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들인데 이렇게 무관세로 들여오는 비율이 88%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관세를 무는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호주산 등은 합쳐도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거래를 늘려 수입 물량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인하 효과를 내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무관세 카드까지 내놓은 마당에 가격 인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부담입니다. 어디든지나 마트 3사 중에 한 군데라도 가격 내리면 아마 따라 내리긴 할 겁니다. 가격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유통업체들은 우선 해마다 6월 초에 열리는 이른바 66데이에 할인 행사를 한 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계산인데 그렇다 해도 정부가 기대한 인하폭 20%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신기술 투자 조합이 IPO 시장 위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가 3년 새 3배 넘게 불어났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 증권업계도 치열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신기술 사업 금융사가 기관, 개인 등과 조합을 만들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 투자조합. 해당 상품에 투자하면 최소 3년이라는 필수 예치 기간과 유동성 제한 등의 부담이 있지만 투자한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기술 조합 수와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3년 전 36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500명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이런 초기에 투자하게 되면 1년이나 2년의 수익은 못 내지만 또 수익률이 크게 10배, 20배 이상 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은 이런 미래 가치가 밝은 기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에 신기술 사업 금융업 허가를 획득한 증권사들도 시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로 핀테크, 헬스케어, 콘텐츠, 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략 한 400억 원 정도 투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까지 저희가 최대 700~800억까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이번 달부터 동남아시아 내 플랫폼 초기 스타트업으로 투자 대상을 넓혔고 KB증권은 최근 고액자산가를 타깃으로 하는 신기술 투자조합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에 투자해온 자산운용사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후 사모펀드 수탁회사를 찾기 어려워졌는데 신기술 조합은 수탁은행 예치 의무가 없는 등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한화자산운용이 신기술투자조합 공동운용 자격으로 시장 진출을 예고한 데 이어 NH 아문디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도 해당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과 공모시장의 부진을 틈타 미래의 유니콘을 꿈꾸는 기업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우리나라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6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4월 생산과 소비는 전달 대비 각각 0.7%, 0.2% 줄었고 투자는 7.5%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소비와 투자는 감소세였지만 전 산업 생산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생산마저 꺾이며 세 지표 모두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 모두 전달 대비 하락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광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하락 전환하였고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등 내수 지출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활동 동향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3% 아래로 낮춰 잡으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뿐 아니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경기 부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용 상승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실물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향후 경기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부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의 기업의 활력을 지금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혁신 활동이 늘어야 총 공급 능력이 확대됨으로써 생산도 늘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세부 부담을 낮춰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역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지원, 신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상황. 오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고 웨스트의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요즘 미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기분 좋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요,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3대 지수는 나란히 상승을 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결과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아직은 연준이 기조를 바꿀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이 향후 이 기준금리를 50bp씩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근접대까지는 금리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들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죠. 네, 월가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경기 방어주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월가가 어떤 경기 방어주를 주목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경기 방어주, 월가가 주목하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종목들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개인 소비 트렌드입니다. 결국은 개인 소비가 늘어나는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건데요. 예. 개인 소비 트렌드에 맞는 기업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주목받은 종목 바로 명품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명품이란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최근에 미국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명품 등의 사치품 소비가 전년 대비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높은 증시에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명품 소비는 미국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과는 좀 상관관계가 낮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제로 연봉 1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경우는요, 명품 소비가 무려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이 사치품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개인 소비 트렌드로 명품주가 주목받는다라는 얘기 짚어봤고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네, 외식 프랜차이즈도 개인 소비 트렌드로 꼽혔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요, 외식 프랜차이즈가 회복력이 있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목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루밍 브랜드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브랜드는요, 이름만 들으면 좀 생소하시겠지만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떠올리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월가의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36달러가 제시가 됐고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 24달러입니다. 현재 주가가 21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낮게 잡은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예. 투자 의견도 매수가 9명, 비중 확대 1명, 보유 3명으로요.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월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 살펴봤습니다. 경기 방어주 포인트 계속 짚어보죠. 네, 다음 포인트는요.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몇 개월간 배당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계속해서 월가의 언급 살펴보면요. 성장률과 우려가 가장 우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 좋은 기업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계속해서 기업의 주가가 가장 먼저 하락하는 곳은 현금 확보를 하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방어주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 꼽은 현금 흐름이 좋은 경기 방어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모간 스탠리에서 꼽은 기업은요. 엑손모빌, 코카콜라, 디어앤드컴퍼니, 이 농기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약회사인 에보트 라보라토리즈, 그리고 CVS 헬스가 꼽혔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UBS의 픽입니다. UBS는요. 코스트코, 크로거, 이베이, 존슨앤드존슨, 이 화이자, 쉐브론 등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증시가 반등을 보인 소식은 물론 긍정적이지만요. 그 흐름이 오늘 밤 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시에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오늘 살펴본 경기 방어주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